북한 최고 위층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국정원 요원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측근 중 측근,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그녀가 저지른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리설주 암살 계획, 외국 정보기관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치밀한 음모.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계획이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양심 고백이 없었다면 북한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3과장 최명철. 김정은도 모르는 사이 현송월의 반역 계획을 모두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이었죠. 목숨을 걸고 가족과 함께 탈북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배신과 음모. 그리고 한 가정의 절망적인 탈출.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검은 양복을 입고 당 중앙청사로 출근했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3과장. 그게 제 직책이었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아침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명철 동지.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얼음장 같은 톤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하 3층 전시석으로 즉시 출두하십시오. 전시석이라니. 그곳은 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간부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죠.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는 걸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송월이었어요. 모란봉악단 단장이자 김정은 동지의 측근. 왜 이런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의 군사학교 출석부였어요.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앉으세요, 최명철 동지. 현송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드님이 참 우수하시던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름 하나 지우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현송월이 출석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다시 써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리설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일상을 관찰해주세요. 현송월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말이에요.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부부를 감시하라고.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법은 알려드릴 겁니다. 현송월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청 장비와 설계도가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격훈련에서 1등 했어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위해 인간 이하의 짓을 해야 하는 건가? 선택의 여지 따윈 없었습니다. 밤 11시. 당 중앙청사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경비원들만 순찰을 돌 뿐이었죠. 도청 장비를 품에 숨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집무실은 1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죠. 조명 스탠드를 찾아 다가갔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나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라버렸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호부 부대장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한마디 말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가며 잠깐 멈췄어요. 시선이 제 손에 든 도청 장비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죠.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도청 장비를 스탠드 안에 설치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배선을 연결하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죠. 집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예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경호부 부대장이 왜 저를 그냥 보내준 걸까요?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지금 저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감시하는 간첩이 된 거예요. 현송월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합니다. 따르면 제가 위험해지고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에 휘말린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아갈 길 따윈 없었습니다. 도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 헤드폰을 끼고 김정은 동지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녁 메뉴나 일정에 관한 내용들. 그런데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어요. 그 사람들 왜 아직도 남아있지?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모란봉악단 사람들 말이에요. 리설주 동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현송월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질투와 경계심이 뒤섞인 어조였어요. 김정은 동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설주 동지의 감정이 격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이틀 후 현송월과 만났습니다. 지하 전시서고에서였어요. 녹음 파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현송월이 파일을 받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의 눈빛에서 위험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리설주 동지는 참 솔직하세요. 현송월이 파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 표정에 잔혹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 녹음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송월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최명철 동지는 계속 들으기만 하면 돼요. 명령하는 어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현송월이 이 녹음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리설주 동지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말이에요. 거대한 쿠데타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시스템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이제 저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거죠. 이틀 후 또 다른 녹음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의 대화였어요. 모란봉악단을 해체하는 게 어떨까? 리설주 동지의 제안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현송월이 이 녹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설주 동지는 물론이고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현송월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무력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현송월에게 두 번째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들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완벽하군요. 차가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현송월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가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권력의 악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밤 11시. 서류 파쇄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밀 문서들을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조용한 복도에 제 발걸음만 울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파쇄실 맞은편 보관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현송월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검은 가방을 올려놓고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달러 뭉치들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로화도 있었어요.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돈일까요? 현송월이 가방을 잠그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불을 끄고 나갔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 호텔 CCTV 점검 업무가 있었습니다. 고려호텔 보안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로비 카메라에 익숙한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현송월이었어요. 외국인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양인으로 보였어요.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 현송월이 당 업무를 핑계로 외출했던 시간이었어요. 공식 일정에는 없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도청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휴게실에 장비를 설치하라는 지시였어요. 현송월의 명령이었습니다. 점점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송월의 목소리였어요. 리설주가 사라지면 기회는 내 거야.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로 대화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영어 같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핵 관련 자료는 따로 준비하겠어. 현송월이 말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국가기밀을 팔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벗고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현송월이 반역자였어요. 외국 정보기관과 결탁해서 국가기밀을 팔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현송월을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녀가 반역자라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현송월이 체포되면 제가 그녀의 지시로 도청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외국 사절단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측근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현송월의 반역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선택이 파멸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폭풍의 눈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당 중앙청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즉시 출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곳곳에 무장한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짓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각 층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몸수색까지 했어요. 13층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현송월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현송월이 제 앞을 지나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지나간 후 사무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체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현송월이 일부러 남기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점심시간에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그 열쇠로 현송월의 금고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었어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도청 작업에 참여한 공범자 명단이었습니다. 현송월이 보험으로 준비해둔 거였어요. 다른 이름들도 확인했습니다. 군수공업부 김성만 부부장, 대외연락부 박철수 과장, 인민보안부 이광희 간부. 모두 현송월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성만 부부장이 가장 먼저 사라졌어요. 그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가족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한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댁에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갔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아들 학교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들 방으로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도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세력에 대한 숙청이라고 했어요. 현송월과 관련자들이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어요. 다음 날부터 주변 간부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과장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광희 간부도 사라졌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순서대로 연행되고 있었어요. 명단에서 제 순서를 세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였어요. 며칠 안에 제 차례가 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만은 알려줘야 했어요. 며칠 안에 내가 잡혀갈 거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성만이 사라졌어. 제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탈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의 생명이 현송월의 소나귀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제 이름이 적힌 명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위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거예요. 새벽 2시에 가족을 깨웠어요. 지금 떠나야 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조한 군사화물 수송 명령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평양 외곽군사 물류기지에서 빌린 트럭이었어요. 가족들을 적재함에 숨겼습니다. 두꺼운 방수포로 덮어가렸어요. 새벽 3시 출발했습니다. 결빙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노란 안개등 아래로 눈송이들이 빗금처럼 떨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얼음처럼 떨렸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트럭 앞유리에 성에 낀 김을 닦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이건 몇 시 승인인가요?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2시 15분. 기지 변경 요청에 따른 긴급 편성입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귀 뒤에서 뛰었어요. 뒤 적재함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숨소리였어요. 아내도 숨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방아쇠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초 후 경비병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과였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만강 철교 하부 루트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구조물 밑으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발밑에는 날카로운 철 구조물이 있었고 머리 위로는 국경 경비대가 순찰 중이었어요. 철조망 위로 전기가 흐르고 지뢰지대의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가족들과 함께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철판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앞서가고 아내가 뒤따랐어요. 맨 뒤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기어가는 중에 아들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날카로운 철근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며 앞으로 전진했어요. 아내가 치마를 찢어 아들의 무릎을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내가 속삭였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등이 강물 위를 스쳤습니다. 군견이 짙기 시작했어요. 뒤편에서 거기 누구 있나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가족을 감싸며 숨소리조차 삼켰어요. 지금 움직이면 끝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우리를 겨누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지된 시간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눈을 꼭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군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헥헥거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쪽 경비병이 무전으로 호출됐어요. 이 구역으로 즉시 이동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순찰조가 반대편으로 이동했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족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다시 조용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고정된 철제 구조물을 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며 철구조물에 부딪힌 소리가 강물 위에 울려 퍼졌어요. 즉시 몸을 던져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수면 위로 다시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아들이 엄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겨우 조용히 숨죽이며 마지막 몇 미터를 기어갔어요. 철판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강물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중국 쪽 강기슭에 손이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고. 가족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불법 월경자였습니다. 언제든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차가웠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온 것 같았어요. 남한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단 가족당 $10,000씩 내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가진 돈은 몇백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그의 눈빛이 아내를 훑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 여자는 중국 가면 병원도 못 가. 브로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딴 데 보내면 돈 된다. 브로커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 하면 죽여버린다. 브로커가 칼을 빼들었어요. 여기선 내가 왕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데려가라는 지시야. 어떻게 국정원이 우리를 찾았는지 몰랐지만 다행이었어요.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틀을 버텼어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도 험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너야 했어요. 강물이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태국에 도착해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단속이 계속 있었어요. 신분증이 없는 우리는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호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방콕 한복판의 허름한 여관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아들의 열이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아들을 돌봤어요. 그 여관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급 간부였는데 이제는 난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국 대사관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천국의 음성 같았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가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대한민국 땅이나 다름없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온 것이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컴퓨터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지하철 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도 달랐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어요. 국정원 김도윤 과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인내심 강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신뢰가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현송월의 반역 행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청 내용부터 외화 밀거래까지. 이 정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북한 내부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제가 겪은 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기술자 출신이라 적응이 빨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아내는 간병사로 일해요. 통일 NGO에서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어요. 어제도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강연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살아있던 장소고 한국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통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들의 눈빛을 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젊은이들. 통일 코리아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현송월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운명을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겪은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그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겠죠. 언젠가는 분단의 벽도 무너질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증언자로 살아갈 겁니다.